네, 오늘은 여야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뜨거운 진검승부를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2030 세대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정당 정치 이제 입문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공통점을 갖고 계신데 우선 임승호 대변인부터 어떠세요? 직접 겪으신 한국 정치.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수라판이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사실 네.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엮여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있고 뭐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곽상도 의원의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어떤 경선 과정에서도 뭐 서로를 향한 비판 때로는 그것을 넘어선 비난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난장판인 건 알고 들어왔는데 아수라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장판인 줄은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아수라판이다. 예. 네. 권지웅 대변인은 어떠세요?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혁이 아주 절실한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라고 하는 게 시민의 삶을 받아 안아서 다시 제도화하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거기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되려 냉소의 대상이 되고 예를 들면 감동과 기대의 대상이라기보다 정치가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치가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네,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청년 정치인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오늘 선곡 진검승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네, 앞서 임승호 대변인께서 대장동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대장동 물론 여야 지금 도대체 그 귀결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고요. 여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예상과 달리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한 채 국감에 나와서 정면 돌파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국감에 나오겠다라는 것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선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이나 증인을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뭐 단 한 명도 채택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자료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선언이 진정성이 있었나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특검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니까 특검을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털고 만약에 본인이 표현한 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진행했을 때 국민의힘 인사들만 줄줄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면 본인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고 또 뭐 시간 끌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빠른 절차로 특검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특검 받으시라가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정면 돌파는 특검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권지웅 대변인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둘 중에 하나의 그런 결과를 맞을 것이다. 하나는 부패의 책임이 인정되든지 아니면 무능이라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완전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그 택지 개발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민간이 되게 많은 이익을 취해오고 있었던 관행에 대해서 그것을 저항해서 개혁했거나 혹은 아니면 미완의 계약을 했거나 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조금 뭐 예를 들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민간이 소수의 민간이 특정한 이익을 이렇게 독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던 것. 그러니까 개발 사업자가 되게 막대한 이익을 벌 수 있게 했던 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던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면 국민의힘 정당이었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그것을 없앴거든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왜 더 안 했냐라고 하지만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를
거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없애야 뭐 재개발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려 본질적으로 민간 어떤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다 하고 있는 정당이면서 네.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조치가 무능이거나 부패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호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막는 소리 나오고 이번 오세훈까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 개발이 악이라는 주장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영 개발, 민간 개발 할 수 있는 거고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사업 이익을 환수해서 충분히 공공 단체나 공공 지역에 분명히 환수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민간 개발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설계돼 가지고 특수한 몇 명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이익이 설계됐다라는 게 문제고 저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언급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왜 오세훈 시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공공으로 갈 그런 이익들을 민간으로 갈 이익들을 공공으로 조금이나마 환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밝혀진 것은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정작 그 성남시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 조항을. 그렇다면 여기에 왜 오세훈 시장이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성남시장직을 수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초과이익 환수를 하고 싶었으면 이 조항을 뺄 게 아니라 넣었어야죠 오히려. 근데 그 부분이 논리적 모순이다라는 걸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자고 하는 건 그게 없어져야 민간 사업자가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인데 사실은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걸지 않았던 건 이런 건데요. 당시에 리스크가 되게 큰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에 새누리당일까요? 거기에 의원들도 이 개발은 리스크가 아주 크므로 아마 민간이 안 들어올 거다라고 회의록에 발언을 해요. 그런 걸 보면 당시 기준,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한다고 하는 건 마찬 반대로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떤 공공이 그 리스크 또한 부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정된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공공이 고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려 했던 전략인 것이지 아예 바꿔서 예를 들면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가져오게 하고 반대로 그 선택은 손해가 나면 그것 역시 같이 선택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네, 아마 두 분이 보는 사실은 같지만 어떤 의견 분석 평가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앞서 임승호 대변인도 언급을 주셨지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니까 퇴직금이다, 그다음에 뭐 산재 보상금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일단 뇌물이라는 판단 하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5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게 뭐 아무리 산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오늘 곽상도 의원이 이제 SNS를 통해서 밝힌 사실은 뇌물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뇌물을 그러니까 그 뇌물이란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50억이라는 금액을 수령해서 곽상도 의원 내지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무언가를 그 뇌물을 제공한 대상에게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져야 이제 검찰 측에서도 뇌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전달받은 것도 없고 의아하다라는 것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곽상도 의원 내지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차후에 밝혀질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뇌물죄 적용하려면 두 가지 입증돼야 될 텐데 그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단계에서 뇌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리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그 곽상도 의원의 해명이 어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게 라디오에 나오니까 그 택시 기사 분께서 갑자기 실소를 터뜨리셨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아파서 퇴직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2년 정도 일하다가 아파서 퇴직을 하면 그게 이제 자발적 퇴직으로 여겨져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네. 근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주 정당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은 당연히
국민 감정과 동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추가로 봐야 될 게 지금 보면은 이 화천대와 연관된 사실 전 직원이 지금 5억 원의 성과급이 예정돼 있었다라고 하고 추가 성과금도 예정돼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네. 우리가 일반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게 성과급으로 5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직원 내지는 관계자들이 전부 이렇게 뭐 곽상도 의원 아들뿐만 아니라 거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특정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설계됐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뭐 여당의 의원이 나오든 야당 의원이 나오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거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문제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계한 자가 누군가 결국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설계한 자, 받은 자 혹은 기여한 자 모두 밝혀져야 한다.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그 민정수석일 때와 국회의원 시절에 혹시라도 이 인허가나 또는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걸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은 입증이 되어야만 뇌물죄 성립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논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고급 슈퍼 외제차를 타고 출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고급 외제차를 탄 것 자체도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사실 그렇긴 하죠.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국민들이 그 모습을 당연히 사진이 찍힐 것을 알았을 것이고 기자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차를 타고 온 건 뭐 국민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저번에 조국 전 장관의 따님에 대해서 사실 이런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의혹제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굳이 저런 걸로까지 공격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물론 고급 외제차가 이제 저희 같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그 없는 당시에 고급차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아니었죠. 게 그러니까 밝혀졌죠. 그런 그것도 의혹 곽상도 제기 의원이 또 자체가, 지적을 했었죠. 그런 의혹 제기 자체가 네. 굉장히 이 상당히 뭐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의 문제도 그렇고 네. 상당히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다른 무기들이 있는데 굳이 아하. 뿅망치 갖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보다는 본질에 집중을 하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수록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는 더 어려워지고 주목하지 않아도 될 다른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질이 생각합니다. 가려진다. 그 가십성 그런 사적인 부분에 대한 공격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재벌 권력이었거나 이랬으면 저는 이렇게 비판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 권력,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상을 이해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 못했던 모습 자체가 약간은 비난의 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50억이 밝혀졌을 때 해명도 보면 아버지의 권유로 회사에 들어갔고 문화재 일을 잘해서 자기가 성과가 있었고 마지막에 좀 아파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해명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50억이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모습. 근데 그런 부분은 꼭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정치가가 그렇게 시민의 삶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조금 눈을 돌려볼까요? 4강 토론전이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글쎄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임승호 대변인 개인적으로 예.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토론만 놓고 정말 토론 잘한다 하는 후보 그리고 좀 아쉽다 한 분씩만 꼽으라면 누굴 고르시겠어요? 제가 이거 한 명씩 뽑으면 이제 내일 이제 유튜브 썸네일로 유튜브에서 뭐 당직자셔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 민주당과 결탁했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쉬운 점 후보별로 하나씩만 아하. 좋은 점보다는 골고루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첫 정치 행보다 보니까 토론의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또 디테일 측면에서 조금은 아쉽다. 왜냐하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노련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연하게 넘기는 스킬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2017년 대선에서의 어떤 위트 있는 모습이나 그런 걸 기대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끼고 있다라는 평이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윤석열 후보의 뭐 정법 스승, 천공 스승인가요? 그분 관련해서 논란을 파는 거 보면서 조금 자기의 칼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장동 1타 강사라는 컨셉을 잘 가져가고 있긴 한데 네.
대장동 1타 강사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왜 원희룡이냐라는 질문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의 이 후보들에 대한 비단 주머니를 드렸는데 네, 비단 주머니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후보들의 네, 몫이고요. 자, 민주당 권지웅 대변인은 네. 비교적 자유로우실 테니까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해 네, 편하게. 저는 그래도 유승민 후보의 토론이 조금 더 의미 있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증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세금으로 그걸 증세할 거냐. 저는 아주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지, 중부담 국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5년짜리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대답이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서 혹은 아니면 내가 뭐 2년 동안 털렸는데 저는 털릴 게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문의 해소는 될지 몰라도 사실은 정부를 선택하는 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전을 제시할 기회를 놓쳤다. 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께 역시 또 불편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연결됩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계속 집중적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상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의 개혁이라는 문제는 대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서 조금 이번에도 어설프지 않았나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도 분명히 다른 후보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정신머리라든지 아니면 뭐 당을 없애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당원들이나 의원들 내지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한번 발끈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제가 정치를 입문한 거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어설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제 당장 만약에 후보로 선출되다면 11월부터는 더 어려운 이제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본선이죠. 좀 네. 가다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두 분 모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개혁 말씀 주셨어요. 당 혹은 이 정치 개혁, 쇄신 본인이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간략하게 10초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께서. 지방 정치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권지웅 대변인. 저는 울타리박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1인 가구위원회, 비정형 노동위원회, 세입자 노동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마이크가 가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치가 마이크를 갖다 대는 울타리밖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권지웅 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